윤서아의 아침은 언제나 흙내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낡은 연립주택에 작은 베란다를 가득 채운 그녀의 정원은 그녀에게 세상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어린 잎들의 이슬을 비출 때면 서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잠에서 깨어나는 식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잤으니 오늘은 물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식물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흙의 감촉, 싱그러운 풀내음, 작은 봉고리를 터뜨리려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 이 모든 것이 팍팍한 도시의 삶 속에서 그녀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고아로 자라 늘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 작은 정원은 그녀가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호텔과 고급 레지던스의 조경을 관리하는 조경가였다. 하지만 화려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보다 그녀는 아프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돌보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 퇴근길, 서아는 늘 지나치는 동네 공원의 오래된 왕벚나무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봄마다 화려한 꽃비를 선물해주던 나무는 올해 들어 잎이 눈에 띄게 시들고 가지 끝이 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쳤지만 서아의 눈에는 나무의 아픈 신음이 보였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큰 결심을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털어 전문 수목 치료색에만 판매하는 고가의 영양제와 약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공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나무의 뿌리 주변 땅을 파고 정성껏 약을 주입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금만 힘내 다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 속에 조용히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정성스럽게 손을 씻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표지의 원예 일지였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품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살아 숨쉬는 듯 정교한 식물 세밀화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구어로 된 메모가 가득했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서아는 그림만으로도 부모님이 식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이해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신비로운 푸른색 꽃을 그린 페이지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 섬세한 인맥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 일지는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가진 재능의 원천이었다. 고요한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 경쾌한 벨소리가 울리며 정적을 깼다. 화면에 뜬 내 사랑 진우씨라는 이름에 서아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3년 전 그녀가 관리하던 호텔 정원에서 우연히 만난 최진우는 그녀의 잿빛 세상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다. 서아, 어디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집이에요. 방금 들어왔어요. 진우 씨는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서아는 궁금함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우리 엄마가 너 만나보시겠대. 네, 정말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우의 집안은 꽤 성공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평범한 고아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다. 지난 3년간 진우는 꾸준히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환갑 잔치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하시더라. 장소는 TK 호텔이야. 근사하게 하고 와야 해. 알았지? TK 호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VVIP들만 드나든다는 바로 그곳이었다.
서아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났다. 그런 대단한 자리에 가진 것이라고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뿐인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까?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진우 씨 부모님께서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아무 걱정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서아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래, 그가 있잖아. 그가 곁에 있어 줄 거잖아. 3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그를 믿어야 했다. 전화를 끊고 서아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온통 일할 때 입는 편한 옷들 뿐이었다. 그나마 가장 아끼는 큰맘 먹고 샀던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저 옷이라면 괜찮을까? 서아는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푸른 생명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창문에 비친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TK 호텔의 주소가 적힌 진우의 메시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세계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화려하고 낯선 세계, 그 경계선 위에서 서아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에 부풀어 있을 뿐이었다. TK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별무리 같았고 우아한 클래식 사중주 선율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 최고급 샴페인 냄새, 윤서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 자신은 금방이라도 증발해버릴 이물질 같았다. 우리 자기 너무 예쁘다. 최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그의 다정한 말에도 서아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진우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가 한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진우의 아버지, 초의 사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그 옆에 앉은 어머니, 오경숙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리며 값을 매기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서아예요. 서아, 인사드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최 사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경숙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 네가 우리 진우가 입이 닳도록 말하던 그 아가씨구나. 듣던 대로 참 소박하네. 소박하다는 말에 담긴 가시를 서아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조경가라고 했나 맨날 흙이나 만지는 일 한다면서 손 한번 보자. 서아는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오경숙은 마치 벌레를 보듯 그녀의 손을 쳐다봤다. 식물을 가꾸느라 짧게 깎은 손톱, 희미하게 남은 굳은 살. 어머, 험하기도 해라. 여자는 손이 고와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서아에게 파티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오경숙은 의도적으로 서아를 무시했고 아들 진우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기업의 딸들을 소개하기에 바빴다. 우리 진우,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도 대박이 났다잖니. 어머, 이 아가씨는 유학파라더니 역시 기품이 다르네.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서아는 투명인간이었다.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아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끌려다닐 뿐이었다.
서아는 홀로 남아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주변의 귀부인들은 그녀를 흘깃거리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글쎄, 고아라잖아요.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 집안 망신을. 모든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오경숙은 작정이라도 한 듯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서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녀는 서아의 원피스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내 남편 환갑잔치에 입고 올 옷이니 시장에서 대충 사 입은 것 같은데. 우리 진우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순간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오경숙이 들고 있던 얼음물이 실수인 척 쏟아진 것이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과 대신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아는 차가운 물줄기보다 더 차가운 모멸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경숙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백에서 수표첩을 꺼내 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큰 숫자를 적어 넣고는 거칠게 찢어 서아의 발 앞에 던졌다. 자, 이거 받아. 네가 평생 흙 파묻혀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야.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 그것은 서아의 인격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3년이라는 시간을 모욕하는 낙인이었다. 이거 받고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모든 소음이 멎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인한 연극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최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줘. 내 손을 잡아줘. 네가 아니라고 말해줘.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한 진우는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어머니와 서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경숙의 최진우 사는 날카로운 외침에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긍정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너와 나의 세계는 다르다고.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없다고. 그의 비겁한 침묵이 3년의 사랑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렸다. 서아의 심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활활 타오르던 심장이 급속도로 차갑게 식어내렸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경멸로, 경멸은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지 않았다. 대신 오경숙과 고개를 숙인 최진우를 차례로 아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고요해서 오히려 두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 더러운 돈,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젖은 원피스가 몸에 감겨 불편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꼬꿰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쾅! 볼륨의 거대하고 화려한 황금빛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서아의 세상도 함께 닫혔다. 문 밖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윤서아는 저 문 안에서 영원히 죽어버렸다. 화려한 호텔 복도를 윤서아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걸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값비싼 예술품도,
은은한 음악 소리도 그녀의 의식에 닿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복도 끝.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낡은 문이 보였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 안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유리 온실. 밤하늘의 달빛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내려와 이름 모를 희귀한 식물들의 잎사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촉촉한 흙내음과 짙은 풀 향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안전한 공간에 들어서자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한은 거대한 야자수 잎사귀 아래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3년의 사랑, 순진했던 믿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난 밤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권태아. TK그룹의 회장이자 이 호텔의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연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성공을 과시하며 저급한 갑질을 벌이는 오경숙의 모습도, 그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던 최진우의 모습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모욕을 얼음 같은 눈빛으로 되받아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던 윤서아의 모습까지도. 그는 연민이 아닌 흥미를 느꼈다. 꺾인 줄 알았던 들꽃이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듯한 흥미.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값싼 위로나 동정은 건네지 않았다. 서한은 잔뜩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출구가 아니었다. 울음으로 흐려진 씨앗 속에서도 그녀의 본능이 온실 한가운데에 놓인 위태로운 생명체를 발견한 것이다. 유리관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포기의 난초. 뿌리가 공중에 드러난 채 마치 유령처럼 떠있는 듯한 모습의 희귀한 유령란 고스트 올킷이었다. TK그룹의 창업주이자 권태아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식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난초는 명백히 죽어가고 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꼬리푼 축 늘어져 있었고 뿌리는 생기를 잃은 채 회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관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슬픔은 순식간에 잊혔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죽어가는 생명의 고통만이 보였다. 습도가 너무 낮아. 그리고 뿌리가 숨을 못 쉬잖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국내 최고의 식물학자들도 알아내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그녀는 한눈에 꿰뚫어 본 것이다. 부모님이 남긴 원예 일지에서 수없이 봤던 내용이었다. 공중식물은 토양이 아닌 공기로 숨을 쉰다. 그들의 뿌리는 대지의 심장이 아닌 바람에 헛하다.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마른 이끼와 화분용 숯 조각, 잘게 부서진 나무 껍질을 모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관을 열어 거의 숨이 멎어가는 난초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썩어가는 기존의 배양토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가져온 재료들을 섞어 통기성이 좋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권태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물을 살리는 데에만 몰두하는 여자의 모습. 위기와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파괴된 자신을 돌보는 대신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조경가가 아닌 생명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인의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응급처치를 마친 서한은 지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태하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태하는 그녀의 사과를 가로막았다. 그는 천천히 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깊은 눈은 더 이상 그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물과 돈을 던졌지. 그는 서아가 겪은 치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나는 당신에게 그들이 감히 무릎 꿇고 올려다봐야만 하는 이름과 자리를 주겠다. 서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아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패를 던졌다. 마치 비즈니스 협상의 마지막 단계처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나와 결혼해. 윤서아 씨. 온실 속의 공기가 순간 멈추는 듯했다. 촉촉한 흙내음 사이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권태아의 목소리는 유리 온실의 촉촉한 공기 속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울려 퍼졌다. 윤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제정신이세요? 지금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욕을 주시는 건가요? 둘 다 아닙니다. 태하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나는 아내가 필요하고 윤서아 씨는 힘이 필요하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동정이나 모욕 같은 불필요한 감정은 섞지 않습니다. 서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힘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방금 전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 머리 위에 서고 싶다는 당신의 눈도 봤습니다. 그의 말은 서아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증오, 분노, 복수심,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얻는 힘 따위는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일 뿐이었다. 믿긴 소리네요. 서아는 차갑게 내뱉고 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을 막 나서려던 그녀의 앞을 최진우가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자기 연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아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너도 알잖아.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될까? 이해. 그 단어가 서아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방관한 남자가 이제 와서 가해자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해하라고요.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진우 씨, 어머니가 저를 모욕한 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그 순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고개를 숙인 건 최진우 씨 당신이었어요. 내 3년의 사랑과 믿음을 배신한 것도 당신이라고요. 그런데 뭘 더 이해하라는 거죠? 서아야, 그건 됐어요. 서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미래가 어떤 건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한다던 남자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서아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차마 그녀를 잡지 못했다. 호텔을 나온 서아는 권태하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한 태하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아의 눈빛은 온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물과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와 냉정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조건이 뭐죠? 태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1년간의 계약 결혼.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고 상속권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아내가 필요했다. 그녀는 TK그룹 안주인이라는 지위를 얻는 대신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TK그룹 산하 리조트 하나와 막대한 현금을 지급한다.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서아가 말했다. 말해보시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TK그룹의 모든 조경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권한을 저에게 주세요. 저를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로 고용하세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태하의 눈이 빛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위자료 조항을 긋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윤서아은 TK그룹의 조경 총괄 디렉터로서의 정원을 가진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며칠 후 그들은 구청에 가서 어떤 감정도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호텔 제국의 안주인이 아무도 모르게 탄생했다. 결혼 후 태아는 서아를 사교계에 데뷔시키거나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약속대로 TK그룹의 모든 조경 관련 자료와 설계도를 그녀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보여줘요. 윤서아 씨의 가치를. 그 순간부터 서아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TK그룹의 국내외 모든 호텔과 리조트의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의 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쳐났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설계도에 매달렸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할 때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 전문가, 디렉터 윤서아였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이라며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열정 앞에서 곧 고개를 숙였다. 태아는 그녀의 모든 활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읽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희귀식물이 있다면 세상 끝까지 수소문해서라도 구해왔다. 어느 날 밤, 설계도에 집중하느라 저녁을 걸은 그녀의 작업실에 말없이 최고급 도시락이 배달되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뻔했다. 서아 역시 차가운 비즈니스맨으로만 보였던 태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집무실 책상 위에 자신이 살려냈던 유령난 화분을 소중하게 올려두고 매일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직원들 앞에서는 냉정하지만 뒤에서는 묵묵히 그들의 공을 챙겨준다는 것도. 두 사람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였지만 일이라는 교집합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차가웠던 두 개의 행성이 서로의 궤도 안으로 아주 서서히 이끌리고 있었다. 한편 오경숙과 최진우의 귀에도 서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글쎄, 그 애가 웬 돈 많은 늙은이의 애첩이 되었다지 뭐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휘감고 다닌다더라. 한 사교 모임에서
오경숙은 친구의 말에 경멸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근본 없는 것들이 몸 파는 데는 재주가 있거든. 우리 진우랑 헤어지길 천만 다행이지. 진우는 옆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였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시큰거렸다. 그들은 서아가 기어오른 곳이 고작 늙은이의 침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들이 곧 마주하게 될 존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TK그룹 VIP 자선 갈라의 밤. 윤서아는 드레스룸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에 초라한 여자는 없었다. 깊고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목에는 권태아가 선물한 푸른 잎사귀를 감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이루었고 옅은 화장은 그녀 본연의 청초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외면은 완벽하게 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1년 전 그날의 상처가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오경숙의 경멸 어린 눈빛, 자신에게 쏟아지던 차가운 물줄기, 그리고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던 최진우의 뒷모습. 서아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정원의 주인을 닮아 드레스도 여왕 같군요.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권태아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났다. 그는 거울 앞에 선 서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렸다. 그의 칭찬과 따뜻한 눈빛에 서아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고마워요. 당신도 아주 멋져요. 오늘 밤 당신은 이 파티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태하의 말은 언제나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준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늘 이곳은 디렉터 윤서아로서 그리고 권태아의 아내로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같은 시각 1년 전 그날과 똑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 오경숙과 최진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지난 1년간 진우의 회사는 TK그룹의 하청을 몇 개 따내며 순항하고 있었고 오경숙은 아들의 성공에 취해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사교계의 중심인 척 행세하기에 바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TK그룹 리조트 조경 공사도 따냈지 뭐예요. 권태아 회장님이 직접 우리 진우를 그렇게 아낀다니까요. 진우는 어머니의 과장된 자랑이 불편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흙을 만지며 해맑게 웃던 서아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연회장 복도.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서아와 태아가 나란히 섰다. 거대한 황금빛 문 너머로 그녀의 운명을 바꿀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아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긴급 회선이었다. 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전화를 끄는 그는 무거운 얼굴로 서에게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제주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제가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없으면 자신은 혼자였다. 태아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서아 씨, 내 말 들어요. 당신은 더 이상 1년 전의 윤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TK그룹의 조경을 책임지는 총괄 디렉터이자 이 파티의 안주인이에요. 내가 없어도 당신은 이 자리를 빛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서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김비서와 함께 바쁘게 사라졌다. 복되는 순식간에 서아 혼자 남았다. 거대한 황금빛 문이 마치 괴물의 입처럼 그녀를 압도했다. 문 너머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태아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이 파티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래, 이건 그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직원이 육중한 문을 열자 눈부신 빛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낯선 여인의 등장에 숨을 죽일 뿐이었다. 누구지? 어느 가문 영예인데 저렇게 아름다워. 여기저기서 감탄과 궁금증이 섞인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최진우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믿을 수 없었다. 1년 전.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쫓겨났던 윤서아가 지금은 마치 여왕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오경숙,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역겨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오경숙은 서아가 또 다른 늙은 후원자라도 물어서 파티에 잠입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저 아이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마치 사냥감을 몰듯 천천히 서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자,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곧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T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계 정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사회자를 비추었다. 오경숙은 서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흙 파던 손으로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서아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마주 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경숙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롭고 교활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웃음을 흘리며 이 잔인한 연극의 관객이 되어주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흙 파던 손으로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설마 우리 진우를 못 잊어서 스토커처럼 쫓아온 건 아니지.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서아는 1년 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추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마치 가련한 생물을 관찰하듯 들이 고요하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닌 경멸에 가까웠다. 서아의 침착한 태도에 오경숙은 더욱 약이 올랐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네가 감히 날 무시해. 근본도 없는 구화 주제에 너 같은 더러운 게 발들일 곳이 아니라고. 여긴 당장 오경숙이 서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곧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T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계 정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사회자에게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오경숙의 외침은 그 소리에 무참히 묻혀버렸다. 그럼 오늘 밤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TK그룹의 안주인이자 오늘 이 자선갈라의 호스트이십니다. 권태하 회장님의 부인 윤서아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이 끝나는 순간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아래의 한 곳으로 세차게 쏟아졌다. 그 빛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윤서아가 서 있었다. 오경숙에게 막 잡힐 뻔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연회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모두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여왕처럼 서 있는 윤서아. 그리고 그 빛의 바로 옆, 어둠 속에서 방금까지 그녀를 모욕하던 오경숙. 뭐라고 오경숙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TK그룹의 안주인 권태하 회장의 부인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와 함께 서 있던 친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그녀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최진우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질려 있었다. 후회, 충격, 절망, 비참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선망하던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던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권태하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직 빛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아의 곁에 서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스태프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의 시선이 오경숙과 최진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 시선에 담긴 서늘한 살기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사계 정원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이기도 한 윤서아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술렁였다.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저 젊은 여자라는 사실. 그녀가 단지 회장의 아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태아는 오경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TK그룹은 실력과 인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이들과는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오경숙과 최진우의 가문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정적이 깨지고 마침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서아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아첨하는 얼굴로 달려들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역시 처음 뵐 때부터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디렉터님의 프로젝트 정말 기대됩니다. 서아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인파 속에 고립되어 홀로 서 있는 오경숙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하던 그녀는 이제 모두의 비웃음과 동정 속에서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서에게 주려 했던 모욕이 이제 몇 배가 되어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서아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태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1년 만에 되찾은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갈라의 밤이 끝난 후 TK그룹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권태하의 서명이 담긴 문서 한 장, 그의 차가운 명령이 담긴 전화 한 통이 오경숙과 최진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우진건설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고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아서 전부 파기해 모든 금융권에 연락해서 우진건설에 대한 대출 한도를 즉시 회수하라고 압력을 넣어 태하의 사무실에서 그의 지시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경숙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즉 돈과 지위를 정조준했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진건설이라는 다윗은 돌멩이 하나 던져볼 기회조차 없었다. 오경숙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거래 은행의 대출 중단 통보, 핵심 기술자들의 연쇄 이직, 그리고 TK그룹의 하청업체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는 통보까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경숙은 뒤늦게 권태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뿐이었다. 몇 달 후 최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사교계의 모든 친구들은 그들 가족을 외면했다. 그는 더 이상 말끔한 정장을 입은 엘리트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버린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서아가 총괄하는 사계 정원 프로젝트 현장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직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서아의 모습은 그가 알던 여리고 순종적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여왕처럼 보였다. 진우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마침내 혼자가 된 서에게 그가 다가갔다. 서아는 그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좋아야,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비겁했고 어리석었어.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나는 너를 잃은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였어. 용서해달라는 말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냥 정말 미안했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은 것이다.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남자를 향한 마지막 연민을 담아 말했다. 당신의 사과 들었어요. 이제 그만 당신의 삶을 살아요. 진우 씨라는 호칭이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것으로 그들의 길었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다. 시간이 흘러 TK호텔의 사계 정원이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서아의 지휘 아래 1년 전 평범했던 호텔의 정원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모두 담은 환상적인 비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봄의 벚꽃길, 여름의 수련 연못, 가을의 단풍숲,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온실까지. 정원은 개장과 동시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고, 윤서아의 이름은 국내 최고의 조경예술가 반열에 올랐다. 정식 개장 전날 밤, 모든 조명이 켜진 정원에는 오직 서아와 태하, 두 사람뿐이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정원은 죽어 있었죠. 마치 내 마음처럼 서아는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결혼을,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필요했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죠.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이 이 죽어있던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내 메마른 세상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냉정한 사업가가 아닌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계약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서아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의 무심한 배려를,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의 든든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의 조경 디렉터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태아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다. 계약서의 잉크가 아닌 서로의 진심이 확인되는 첫 키스였다. 두 사람을 감싼 봄밤의 공기는 꽃향기처럼 달콤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나고 진정한 사랑의 봄이,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 아름다운 정원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윤서아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TK그룹의 안주인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계적인 조경예술가이자 도시 환경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이 남기신 원예 일지를 전부 해독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다. 잊혀진 고대 식물들의 효능과 재배법이 담긴 값을 매길 수 없는 식물학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위대한 식물학자 가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온전히 되찾았다. 오늘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서울의 한 낡은 동네, 오래된 복지관 옥상에 서 있었다. 한때는 회색빛 시멘트 바닥뿐이었던 삭막한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하늘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푸른 씨안이 만든 도심 속 오아시스였다. 선생님, 이 토마토는 언제쯤 빨개져요? 한 꼬마 아이의 질문에 서아는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다. 글쎄 햇님이랑 바람이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곧 아주 예쁜 빨간 옷을 입게 될 거야.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방울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함께 심었다. 흙을 만지는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과거 자신처럼 기댈 곳 없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외로웠을 아이들에게 그녀는 자연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다. 권태하의 아내로서 얻은 부와 명예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재능과 진심으로 세상의 온기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그녀 인생의 가장 눈부신 두 번째 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아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이제 TK그룹의 냉정한 회장이 아니라 아내의 흙 묻은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주는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좋은 일을 했군요. 우리 윤 작가님, 당신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다. 차는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곳, TK 호텔의 유리 온실로 향했다. 온실 문을 열자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리고 온실의 한가운데 몇 년 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유령란이 신비로운 순백의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다.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만개한 서아의 삶을 닮아 있었다. 벼스네요. 당신을 만난 후로 단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소. 태아가 서아의 등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자신들의 기적과도 같은 인연을 상징하는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온실 한편의 작업대 위에는 작은 새싹 하나가 앙증맞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서아가 얼마 전 씨앗을 심은 희귀 약초였다. 이 작은 싹 안에 거대한 숲과 수많은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게 믿어져요. 서아가 작은 새싹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더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내가 이 온실에서 처음 만났던 한 여자도 그랬소. 여린 모습 안에 세상을 바꿀 만큼 강인한 숲을 품고 있었지. 서아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새싹이 담긴 화분 위로 가져갔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흙을 묻히며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커다란 손과 그녀의 섬세한 손이 흙 위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차가운 계약서 위에서가 아닌 생명을 품은 따뜻한 흙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모욕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키워내는 그들의 성소 쉥소가 된 온실, 활짝 핀 유령란의 축복 아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함께 돌보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